여러분, 지난 2013년 2월 9일 설날 명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704호에 살고 있었던 당시 61살의 김 씨의 집에 두 아들이 명절을 지내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당시 32살의 첫째 아들 부부, 그리고 30살이었던 서울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이 둘째 아들 부부의 3살 난 아들까지. 이렇게 김 씨의 집에는요, 모두 7명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큰 아들 내외는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다 모인 이 김 씨의 집안에서는요, 어떻게 잘 살고 있냐, 아이는 잘 키우고 있냐 등등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3살이었던 아주 귀여운 손주는요, 집안을 거의 휘젓고 다녔습니다. 방방 뛰면서 재롱을 부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른들 너무 귀엽다고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행복한 명절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요, 뚜뚜 하면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여기 경비실인데요, 604호에서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라고. 이 말에 김 씨는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끊었습니다. 원래 이 604호는요, 명절 이외에도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김 씨 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괴롭히던 여자였어요. 수사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아랫집에 이런 층간소음 항의는요, 정당하지 않았었대요. 왜냐면 아무리 조용히 해도 자꾸 시끄럽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김 씨 부부가 되려 시끄러울 정도. 시끄럽다고 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또 올라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가 시끄럽다는 거지? 704호 김 씨의 집이랑 위층 아래층 관계였던 604호에 살고 있던 여성, 당시 49살의 박 씨. 박 씨는요, 여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박 씨한테는 2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던 내연남, 당시 45세의 강 씨가 있었어요. 강 씨는요, 일정한 거처 없이 사우나 혹은 여관을 전전하면서 한 달에 몇 번씩 내연 여인 박 씨의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704호와 604호의 층간소음 갈등은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어요. 경비실을 통해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계속 시끄러워. 막 미쳐버리겠어.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소음이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 박 씨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위층 704호로 간 거예요. 따질라고. 704호 현관문에 다다른 이 두 사람은요, 화가 너무 나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초인종 안 누르고 704호 현관문을 막 발로 쾅쾅 쳤어요. 문 열으라고. 와, 나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야, 니들만 사냐? 이러면서 막 발을 막 친 거예요. 이 소리에 놀란 김씨 가족들은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딱 문을 여니까 웬걸, 남자랑 여자 한 명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인상을 팍 쓰고 서 있네. 참다 화가 난 상태로 704호에 온 거였기 때문에 이때 서로 대화가 잘 됐겠습니까? 바로 김씨 가족이랑 박씨랑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극한 감정 싸움으로 치닫은 거예요. 기차통을 삶아 먹었나 더럽게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여기 전세 냈어요?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다고. 반말과 삿대질을 막 섞어가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특히 내연남 이 강 씨는요, 704호 가족들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우면 당신네들이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야. 이사는 못 가겠다 이 새끼야. 네가 가야지 왜 우리가 가. 너 오늘 좀 쳐맞아야겠다. 쳐봐. 오늘 치료비 좀 벌겠네. 아저씨 모아둔 돈 많으신가 봐요. 와, 이 새끼 말하는 것 봐라.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살벌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이 박 씨네에서도 화가 너무 나니까 이 아들들은 물론이고 아들들의 부모, 그러니까 김 씨 부부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 욕을 하니까 또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아들 말이 또 세게 나가고, 또 세게 나오니까 박 씨네도 기분이 더 나빠져가지고 더 막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 704호에 살고 있었던 김 씨 아내분은요, 자신의 두 아들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아래층 사람들이랑 막 싸우니까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죄송합니다. 아들들아 그만해. 저희가 더 조용히 할게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
이미 아들들 하며 박신혜 하며 열받을 대로 열받았거든. 싸움은 이미 붙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제3자가 미안하다고 해봤자 전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씨 얘기합니다. 그래. 아들이 깽값 번다고 하니까 내가 그 깽값 물어드릴게. 내려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강씨는요,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자신의 집인 604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양말을 신고요, 슬리퍼 신던 거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더니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차로 가더니 트렁크에서 꺼내면 안 될 걸 꺼내고 맙니다. 바로 회칼. 강씨의 차 안에서 왜 뜬금없이 회칼이 나왔냐? 이 강씨가 평소에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채업자를 겁주기 위해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칼을 든 채로 강씨 704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회칼을 챙기니 강씨는요, 자신이 무슨 무적이라도 된 듯 했겠죠.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704호로 올라간 강씨는요, 형제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깽값 물어주러 왔으니까 따라와 하면서 형제들을 아파트 화단으로 유인했습니다. 나와보라고. 그리고 이때 이 형제들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모습에 이 형제들의 엄마 너무 놀랬겠죠.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으니까. 이 형제는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맞아도 안 때리고 가만히 맞고 있다가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오후 5시 30분경 그렇게 나온 형제들한테 강씨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야, 당장 사과해. 그런데 이미 감정이 격해진 이 형제, 우리가 왜? 당신이 사과해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서로 팽팽했던 거죠. 그렇게 아파트 화단에서 2차 싸움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럼 너네 사과 안 한다는 거지? 아저씨나 사과해. 와, 너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그럼 그냥 죽어버려 이 새끼들아 하면서 화를 주체 못한 이 강씨,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형제들을 향해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살기가 가득 차 있는 이 망나니가 칼춤을 추듯이 이미 눈이 뒤로 획가닥 뒤집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죽이려고 생각하고 칼을 들고 나왔으니 이거 제정신입니까?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이 형제들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심장, 급소 등을 찔리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두 형제가 다 쓰러진 거예요. 이때 이 강씨가 얼마나 세게 흉기를 휘둘렀던지 칼날이 휘어지고 부러져 있었대요.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이놈. 이 강씨는요, 이렇게 하고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미 칼을 맞고 쓰러져가지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데도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면서 잔혹성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미친 사이코패스. 여러분, 이때가요, 오후 5시 40분쯤이었어요. 그렇게 늦은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이 상황은요, 순찰을 돌던 경비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쓰러진 형제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급소를 찔린 탓에 구급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둘 다 사망. 이때 형이 가슴 등 5군데가 찔려 있었다고 하고요. 동생이 3군데가 찔려 있었대요. 강씨는요, 범행 직후에 내연녀 박씨의 집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돌아온 것 마냥 여유가 넘쳤어요. 내가 이겼다. 그리고는 주차장으로 다시 가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씨는요, 운전하면서 자신을 늘 괴롭혀왔었던 사채업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채업자 이 새끼야, 내가 너 지금 죽이러 간다 이 새끼야. 내가 잘 아는 애 2명 데리고 니네 집 가갖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이때 사채업자가 이 전화를 받고요, 실제 겁을 먹어가지고 이 사채업자가 경찰서 가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었대요. 그 정도로 눈이 헷가닥 돌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씨는 핸드폰에 전원을 끈 뒤에 차량을 버렸습니다. 그 후에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왜? 오늘 일 얘기해주고 기분도 그지 같으니까 놀라고. 그래서 강씨는 지인 2명이랑 같이 강서구청 인근 술집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 불러가지고 흥청망청 유흥을 즐겼어요.
김씨 가족은 이 미친놈 때문에 아들 2명을 한순간에 잃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작 이 악마 즐겁게 노래방 도우미 불러가지고 쳐놀고 있었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멀쩡해 보였다는데, 노래방에서 나온 이 강씨는요, 바로 자신의 친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 너 지금 어디야? 이때 친누나는요, 자수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씨 자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대중교통이나 지인들 차를 타고 이동했고요.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피 자금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건 내가 잘 도망 다녀. 그런데 돈이 없어. 강 씨는요, 당시에 20만 원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 불러갖고 놀고 술 마시고 했으니 이 돈 얼마나 가겠어요. 한순간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 씨 바로 지인 찬스를 씁니다. 공중전화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사정이 있어갖고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라. 경찰은요, 내연녀 박 씨를 통해서 강 씨의 모든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등을 파악한 뒤에 이를 단서로 통화내역 그리고 위치 추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강 씨가 지금 돈이 궁하구나, 돈 구하러 다니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후에 경찰들은요, 바로 강 씨 지인들을 찾아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혹시나 강 씨한테 연락 오면 경찰서로 꼭 전화를 주세요. 괜히 강 씨 감싸주다가 걸리면 같이 싸잡아가지고 공범으로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요, 2월 13일 강 씨가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서울 강남의 주점 실장한테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왜? 돈 빌려달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요,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요. 이날 오후 8시 25분쯤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중전화 앞에서 통화 중이었던 이 강 씨를 검거하게 돼요. 사건이 벌어진 지 5일 만이었습니다. 강 씨는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위협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자꾸 더 열받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부채 문제로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채업자 이 새끼까지 내가 죽이고 자수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명 더 죽이고 자수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강 씨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강 씨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재판부는요, 한 집안의 건장한 2명을 졸지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 사건의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만약 강 씨의 주장이 고려돼서 형을 감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보복 범행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명절날 단란했던 한 가족을 파멸로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 형제가 한날 1시에 사망한 거예요. 형제 중에 장남,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모두 어쩔 거야. 둘째 아들은 3살 난 아들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당시에 이 형제들의 아버지, 이 충격으로 사건 발생 19일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어머니는요, 졸지에 아들 자식 다 잃고요, 남편까지 잃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비통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이죠, 정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 씨도 그리고 형제들도 이렇게 치닫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이렇게까지 돼야만 했던 걸까?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살인 행위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설날 추석이 되면 객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집안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단독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가구가 사는 곳은 아래층이나 위층 그리고 옆집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명절 때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크고 작은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명절 연휴가 되면 소음 관련 민원이 평소보다 4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를 넘을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배상액은 생활소음 배상 수준을 고려해서 정해진다고 하고요. 수인 한도 초과 정도, 그리고 피해 기간 등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 유발자가 관련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정이 된다. 그러면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배상 기준에 따라서 1인당 52만 원에서 이제 최대 114만 9천 원까지 배상금을 내야 된다고 해요. 너무 층간소음으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마련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이거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저도 정보 검색으로 알게 된 거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층간소음 문제는요, 서로 대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원만한 것 같아요. 서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기징역이라는 이 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고 한 가정을 아예 뭉개버린 사건이잖아요. 남겨진 가족들이 받았을 이 충격, 그리고 상처 평생 가잖아요. 이거는 무기징역의 폭을 좁히고 사형 판결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사형 집행이 절실한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했던,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